여러분,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4.15 총선 불과 몇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4.15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이들의 개입 가능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가지로 나누어서 예상해 보도록 하죠. 첫째, 한중 관계의 현주소. 둘째, 한국 체류 중국인과 유학생들의 동향. 셋째, 중국의 사이버 부대 현황. 넷째, 북한 사이버 부대 현황. 그리고 국지전 도발 가능성. 그럼 먼저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을 큰 집으로 모시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 중국에서 행한 그의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높은 산 봉우리라고 하거나 대국이라고 지켜세우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중 관계는 당연히 상하 복종, 굴종 관계로 들리지 않습니까? 2017년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다시 한번 반추해 보기로 합시다. 혼밥에다 KBS 기자가 중국 경호원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무리한 행동을 했으며 리커창 총리는 식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보도가 난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 한마디 못하고 돌아온 문재인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어찌 보면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학대를 당하고 희열을 느끼는 메소키스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 정경도는 2019년 11월 18일 중국 국방부 장관과 방콕에서 한중 동맹을 맺었습니다. 물론 국내 언론이 숨죽이고 있을 때 영국의 더 텔리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12월 23일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라는 말과 함께 운명공동체라고도 했습니다. 운명공동체란 동맹이란 말보다 훨씬 강도 높은 말이 아닙니까? 동맹이 단순히 적과 대항해서 함께 싸운다는 의미라면 운명공동체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문제는 단순히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강성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화문에서 2년이 넘도록 수백만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집회를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자신의 이념적 고집을 관철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은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의석을 한 자리라도 더 얻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다져놓은 한중 동맹과 한중 운명 공동체가 선거에 개입할 것은 뻔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 탈법의 부정선거가 예상되며 선거에 패배할지라도 저들은 절대로 순순히 결과를 인정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체류 중국인과 유학생들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한국 체류 중국인은 107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외국인 체류자 수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입국자로는 중국이 503만 명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문재인과 동맹을 넘어서 운명 공동체를 맺어놓은 이상 한국 체류 중국인을 동원해서 4.1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온 나라가 아니며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의 뼈대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래 중국 정부와 중국인이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게 행한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2016년도에 중국 정부 당국이 한국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 수만 명을 촛불 시위에 참여시킨 적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학에서 홍콩 시위 지지를 위한 벽보, 소위 레논벽을 두고 한국의 여러 대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 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구호인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적힌 글자 옆에다 중국 유학생들은 시진핑의 발언인 중국의 어느 지역 어떤 사람이 분열을 기도하더라도 몸이 가루가 돼 죽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라는 글귀를 게시해 놓기도 했었으며 중국 유학생들의 집단항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대학본부는 중국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레논벽을 철거까지 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 정부의 반응을 제대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훼손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대자보 훼손을 애국심의 표현, 당사군 중국인의 합법적 활동을 존중하라 이런 적반하장격 고자세 갑질을 했습니다. 2016년도 10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이 한국 해경을 공격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당사국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독재 국가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중국의 대한민국 내정 간섭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남의 나라 내정 간섭을 자제하는 반면 공산당 매체를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드 배치 취소를 조직적으로 거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공산당 황구신보는 사드의 빚을 탄핵으로 갚게 됐다는 사설까지 등장시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인격 모독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릴 적 부모를 잃은 후 내재한 강력한 불안감 등 개인적인 정서와 감정적인 일처리가 작용한 결과라고까지 주장했으니 말입니다. 비단 공산당 매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로 통하는 더장대학 한국연구소 리둔추 교수는 지난 2016년 문재인 정부 탄생 전에 중국 청년보에 사드 문제의 위기 해결을 위해선 한국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글까지 기고했습니다. 리 교수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선언은 민주국가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 제도도 없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민주국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국 대선에서도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해봅니다. 오늘날 중국은 걸핏하면 이웃 나라에 대해 보복을 자행합니다. 롯데가 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에 있는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진출한 롯데백화점을 중국 군중이 몰려가서 무차별적으로 때려 부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의 한국행을 중국 정부가 나서서 차단해버렸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위용인데도 말입니다. 4.15 총선에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개입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사이버 부대에 관해 알아봅시다. 중국의 사이버 부대는 2016년도에 정식 출범했습니다. 그들 해커가 자그마치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략지원군은 사이버전 전담인 잔즈 3부 외에 경찰과 항법위성을 담당하는 우주전쟁부대,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시키는 전자전 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해커 10만 명 이외에 언어 전문가, 분석가, 기술 인력 등이 있으며 산하에 16개 부서를 두고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청 또는 해킹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사이버 부대와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세계 사이버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북한이 연루되어 왔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이버 정예 요원 7천여 명이며 그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찰 총국 121 부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을 해킹해서 비트코인 등을 탈취해온 것도 정찰 총국 121 부대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 백악관은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99개국의 컴퓨터 12만 대 이상이 감염되어 4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세계적 사건이었습니다. 백악관 담당 보좌관의 발표문을 보도록 합시다. After careful investigation, the United States is publicly attributing the massive WannaCry cyber attack to North Korea. We do not make this allegation lightly. We do so with evidence, and we do so with partners. 엄중한 조사를 한 끝에 미국은 대규모 공격의 책임을 북한 정권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혐의를 경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함께하는 다른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연방수사국에 표피하는 각종 사이버 해킹을 일으켜온 북한을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국가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인대회를 열어서 남침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폭 이전에 저들의 남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북폭만 바라봐야 하는 절대절명의 운명에 매달려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의 4.15 총선을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래 와서 문재인 정부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는 중국은 근래 와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문재인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절대로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한중 동맹을 넘어서 한중 운명 공동체까지 약속해 놓은 터가 아닙니까?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4.15 총선 때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더불어 애국 우파의 승리를 방해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도기 혐오해 왔으며 문재인을 욕해온 것 또한 사실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실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남한의 정권 교체를 절대로 바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4.15 총선에 개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4.15 총선이 치러지기 전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 총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중국과 북한의 개입을 각별히 유념해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광훈 목사가 주관한 광화문 집회 회원들이 받아놓은 1000만 서명을 대각관에 보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애국민의 애통한 현실을 알림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한 호소를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희망과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